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를 맡게 된 박연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시 인사드렸지만 오늘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업하기 이전에 먼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는 날짜가 3월 9일 그 투표일입니다. 대선 이렇게 투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날 뭐 오늘따라 코로나도 김해가 4,000명이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34만 명이 훨씬 넘어가면서 더더욱 건강에 대한 유의를 하셔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도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저희 오늘 교과목이나 OT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행동론이라면 과연 뭘까요? 책에도 잠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행정을 합쳐놓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행정이란 과목은 혹시 배우신 분도 계시고 전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운영할 때 돈을 벌어오는 수입의 구조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걸 지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누구한테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걸 좀 많이 썼으니까 향후에는 요걸 하면서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근데 이것이 사회복지하고 합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하는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하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 오셨는지, 사회복지사, 상담사, 또 아니면 더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과 다르게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1세기에 없어지지 않을 직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 상담사라고 하는 인간을 대하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오는 사회복지사들이 취업하는 구조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그것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김해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더 이상 그러니까 봉사가 아닌 전문직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곤란스러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교재는 요 책이죠. 요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사전에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겨울방학을 지났다고, 그러니까 동영상 하는데 말이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하면 겸임 교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메일과 다른 이메일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한번 기록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한테 쪽지 보낼 때 이메일도 한번 같이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올리고 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개설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 속에서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그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기록이 계속 남을 수 있어서 하고요. 나중에 된다면 사회복지 상담가의 이 페이지를 일관하는 작업들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 소통법은 이메일하고 대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동영상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다음 수업 시간에 질의하든지 사전에 이메일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제가 조금 직책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하지 않은 영역들을 새롭게 이제 뭐 발굴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도 충분히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 직책으로는 조금 많죠. 이것도 좀 줄여낸 건데, 신흥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의 사무국장은 제가 거의 사회복지를 하면서 거의 초창기 때 했던 봉사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교육 형태의 부분인데 마을학교, 신흥마을학교 교장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작나무라는 건데 유일하게 저한테 급여를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우상이죠. 그리고 다음 소개시키는 사회복지법인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하고 이사 역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또 부회장 역할을 올해부터 또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1318 해피존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사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하는 주 무대이다 보니까 여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도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역아동센터 일을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 컨설팅위원으로서 역할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김해에 있는데, 아동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심의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지푸라기 협동조합,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자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임시적으로 제가 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주체로 선다면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청소년한테 넘기고 이제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푸라기 여행사라고 해서 국내국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참여연대에서도 일을 했고요. 한마음학원에서도 일을 했고, 장애인 부모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318 해피존 김해 사과나무 센터장도, 그리고 작년 11월까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역할들, 그리고 김해시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사무국장, 감사, 회장.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면 수업과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행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 그분의 전문가들하고 연결하는 작업들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사회복지적인 꿈을 펼치고 싶은지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한 번도 그 자격증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따라해서 땄지만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사회복지 처음은 그러니까 장애인 쪽에서 일을 했고요. 2006년부터는 제가 아동 청소년 쪽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제가 보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찾으면 그곳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빨리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일도 빨리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하면 조금 한데요.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의 교육하고 컨설팅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찾으면 없죠. 널려있는 게 자원인데 막상 내가 사용하려고 찾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할 건가. 그리고 모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금한 것들인데 진단키트를 저희들 이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있다 보니까 외출하고 뭐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진단키트의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급하게 모금을 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작업들까지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자원이라는 게 물질적인 자원도 있겠지만 현금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사의 미래, 직업의 교육 등을 또 하고 있고, 재무회계 규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 회계죠. 회계에 대한 규칙, 그리고 프로포즈.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오늘 이번 강의 사회복지 행정론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프로포절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시간 정도, 뭐 3시간 정도 수업 분량이라고 한다면 2학년 2학기 때는 한 학기를 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수업을 담당하게 됐고요. 작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 선배들하고 조금 이렇게 성과도 남기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기관들, 그래서는 뭐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기관은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자원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절, 그러니까 설득하는 문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아까 지푸라기 협동조합도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회적 경제 기업가 뭐 이런 데서 예산을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 말씀드렸고, 아동복지 관련법, 그러니까 아동복지 시설 하나 운영하는데도 관련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관련법들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자립,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현재 김해대학에서는 행정론하고 지역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뭐 정신건강론 이런 것들을 수업을 했었고요. 이번 학기에도 지역사회복지론까지도 뭐 제안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분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업무적인 부분들까지도 있어서 행정론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학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 일정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타가 나는데 100% 동영상이 아니고 홀수주에는 대면이고요. 짝수주에는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수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및 공동 프로젝트의 참여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주말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짧게 좀 깊게, 그럼 사전에 준비 작업들을 해와야 만나야 이것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업은 이론 및 발표 중심으로, 그리고 토론도 병행하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서술형 시험이고요. 발표, 과제, 참여 등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교과목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사회복지 현장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이해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사회복지 행정 이론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고 인사 및 재정 관리 등에 대해 이해하는, 그리고 기관 운영에 대해 이해해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갑자기 질문 드리면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여기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필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예전에는 뭐 동사무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등본 떼고 이런 업무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복지 업무가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직접 대면 서비스를, 그리고 최근에는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읍면동 조직 중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는 서비스 팀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사는 아니고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보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회복지사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라고 해서 생각하셨든, 아니면 주변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고 하셨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한 부분에 정의를 내리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사회복지사가 뭔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던,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저도 학부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동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찾았던 과목이 아이들하고 놀면 재밌겠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되려고 아동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꿈인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뭐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없이,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아동학과를 졸업할 때 한 반 이상은 과목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과목을 들었더라고, 사전에. 그래서 나머지 과목만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석사 과정도 밟았고,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4학기 준비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사회복지사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뭐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소비자, 이용자라고 하는 분들의 욕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욕구가 다양해지잖아요.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청소년, 뭐 청년들의 고민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에 대응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그 복지 욕구들이 다양하게 바뀌는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고, 책도 많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뽑고 나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교육, 그러니까 내부 교육, 직원들 교육 중에 하나가 글쓰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는 연습들을 미리미리 해놓는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포즈를 할 때도 그렇고 내부 문서를 만들 때도 글쓰기에 대한 부분. 재밌는 에피소드를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그러니까 직원들이 썼던 서류들을 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평가위원들이 오셔갖고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고기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별 문제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사투리로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투리를 아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아니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연스럽게 그분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물어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사투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왜냐하면 누가 볼지 모르고 내 후임이 와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의 영역들이 예전에는 기관에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맡아진 역할들을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많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어디서 나와? 다양한 형태의 부분에서 뭐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하고 음악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음악이나 뭐 이렇게 음향이나 레크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활동들도 진행하게 되고, 이벤트, 뭐 축제,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부분은 여행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버스 투어를, 그러니까 버스를 하나 사서 사회복지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문직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 빼고는. 근데 아이들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익숙하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뭐 체험이나 여행을 제공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서 여행사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작년에 아이들하고 울릉도를 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기화시키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하고 되고요. 좀 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 그 법인, 예전에는 사회복지 법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인으로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누가 강의하게 되고 뭐 어떤 부분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이해, 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그냥 요약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 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저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험 오픈북으로 진행할 거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그렇게 진행했고,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저는 오픈북으로 수업을 시험을 쉬니까 너무 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그리고 이념과 특성, 그리고 행정의 영역, 그리고 행정가 역할과 실천 과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먼저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그리고 행정의 합성어, 앞에서 말씀드렸죠. 행정의 개념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모형을 통해 행정을 정의하였는데,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지시로 이루어진 투입을 통해 정부 안에서 전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산출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행정 주체 이외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이죠, 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실행하는 업무의 모든 것들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비영리 조직에서도 하는 거 경영적인 전문에서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이 들어오다 보면 통일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투명성 그리고 행정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첫째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과 둘째는 둘 다 관료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셋째는 행정과 경영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통제, 조정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는 관리 기술이 동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행정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과관리, 지식관리, 혁신관리 등 관리적 요소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관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 부분에서 특히나 요새 이제 구급 공무원 인기가 많이 줄었다 그러죠. 왜냐 MZ세대들이 그러니까 얽매이는 있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이점을 보면 행정과 경영에는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경영은 사익을 추구한다. 이것도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목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의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분이 강하다라는 부분이고 둘째는 권력성으로 행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권력을 내포하고 있어 남용된 소지가 크므로 시민권을 옹호하고 주요 정치 이념으로 민주국가에서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세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형평성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경영에 대한 부분은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근데 행정은 균형, 공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아까 공익 부분은 사익 이거 이야기하면서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반면에 일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 경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신흥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임이사고 지푸라기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사회적 협동조합인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하고 있어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배분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지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후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을 하면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 수익에 대해 그러니까 공헌한 사람들한테 출자금을 낸 사람, 이용한 사람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있고 그 배당을 한 부분이 나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내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보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정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식 발전 수준, 이념 등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공공복지와 관련된 행정,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행정, 일반 행정,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분야들의 혼합된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개별 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실천적 맥락 속에서 개별 사회복지 조직들이 조직의 실천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가업과 기능 및 관련 활동 등의 체계적인 개입 과정을 의미한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 생활의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로 정의하고 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저도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조금씩 이것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회복지 조직 자체의 관리와 업무의 집행을 의미하며 목표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며 개입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보다 사회화학적 관리가업에 대해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 중에 조금은 결이 다른 과목이 행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이죠. 다른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라면 요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쭉 50년대부터 이렇게 쭉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사회복지적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이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거예요. 도시재생도 그렇고 커뮤니티 케어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단위 복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 이제 전 읍면동에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변환이 됐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주민자치회가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마을복지 계획도 같이 수립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 공동체 분과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복지 계획 수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욕구들을 어떻게 조사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읍면동 홈페이지 이렇게 가보시면 그런 모집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되시면 우리 마을 복지 계획 수립하는데 한번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중점으로 내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하는 과업 및 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개입 과정을 말하는데요. 행정을 관리의 과정으로 보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사회복지 행정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직 구성은 전체의 협동적이면서 조정적인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중간인으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정책과 서비스의 중간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이렇게 보시면 행정의 기본 이념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기준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중심 이념으로 사회적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효과성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이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사회 질서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지행정체제의 환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평등적 분배를 이루는 복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이념에 적극적인 분배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열악한 계층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라는 부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이 매도되는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최근에도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아니면 집중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의 이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노인은 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고 아동 청소년은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동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려면 꼭 경제적인 문제를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경제가 어렵다든지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빙을 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가는데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안에 가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이런 제한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정치적인 유불리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최근에는 18세까지 투표권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 의회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들을 김해 씨도 이렇게 밟고 있고 하지만 그게 그냥 요식행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의 개념은 투입과 산출 간의 합리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10을 투자했는데 1밖에 효과가 없다. 앞으로는 거기에 투자를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김해 씨의 그 노인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 의무시설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법적으로는 동마다 1개씩 있어야 되는 청소년 문화집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개 있습니다. 1개. 이런 상황들이죠. 김해 씨를 예를 들어서 효율성 부분, 표로가 안 되면 효율성 부분에서도 일단은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문제적 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사전에 좀 해주면 되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전달체계의 공적, 사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복지정책의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능률적으로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상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해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필요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로서 수장을 뽑게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의 정책, 리더의 판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다만 김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재들이 동마다 다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해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자체마다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도 안 해도 제재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울릉도 아이들하고 울릉도 독도를 갔다 오면서 매번 애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김해에는 없는데 울릉도는 있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청소년센터 진짜 커요. 울릉도에 청소년이 그렇게 많아서 그럴까요? 인구 3만 몇천 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방동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근데 거기는 있거든요. 근데 삼방동에는 예를 딱 들어볼게요.
지역 아동센터 5개 빼고는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억지로 하면 도서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 어른들은 안 가나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민주사항인데요. 국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국민의 의사가 행정 과정에 반영되어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 청소년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에 지금 현재는 또 제가 작년까지 봤을 때는 주민자치에 청소년들이 의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행정 이념으로 이러한 목적이 모두 복지 정진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성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김해시가 아동 친화도시가 되면서 아동의회를 만들고 아동의회까지 처음 논의 때는 아동의회를 만들자였습니다. 근데 아동의회는 안 만들고 아동 참여단 형태로 해서 아동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고, 제가 활동하는 아동권리 대변인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게 되고, 그 김해시 같은 아동권리 대변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 의회를 만들자라거나 그러니까 의원들과 청소년 단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작년에 모의 형태로 진행을 해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형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효율성하고 조금은 차원이 다른 부분, 효과성은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는데 제대로 된 약을 처방했냐는 거죠. 그 약을 먹었는데 그 감기가 제대로 낫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효율성은 열을 투자했는데 열의 결과가 나오는데 열을 투자했는데 한 개도 안 나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면, 효과성은 제대로 된 그걸 했느냐, 목적과 수단을 반영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동시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높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인데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 부분을 한번 따져볼 건데요. 크게는 공익성, 공평성, 합법성, 그리고 연대의식, 접근성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행정이 개념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성을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존립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은 클라이언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행정가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가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평성은 요번에도 이제 대선 3번째 토론인가요? 거기 요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야구를 구경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이제 사퇴했지만 이야기했던 밑에 상자를 이렇게 처음에는 1개씩 나눠줬다가 키가 다른데 그러면 한 개 그 키 작은 친구는 못 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했죠. 키 제일 작은 친구한테는 2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다 구경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더 확장되는 개념들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은 형평성이라고도 하는데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구분하는데, 수직적 공평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하지만 욕구, 노력, 공헌, 능력 등 다른 측면에서 차이가 나면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는 가치인 반면에, 수평적 공평성은 모든 인간은 동등함으로 동일한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진다.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공평성 이것 때문에 지금 아동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그러니까 동일임금 조우 개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 개선 빨리 되면 좋겠죠. 그리고 합법성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행정 과정과 절차에 있어 법률적으로 적합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이 절차의 당당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행정이 절차의 당당성을 확보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해. 근데 법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놨는데 이게 법이 단계가 있잖아요. 법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점점 완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 해서 안 해도 뭐 그런 제한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자체 조례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당위 규정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대의식은 사회 구성원 또는 구성원과 사회 간의 상호 의존을 지탱하는 의식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치는 소속 의식을 말한다. 사회적 공불평등과 인간 소외 현상 등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대의식이 작용되면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커뮤니티 케어,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가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 사회, 우리의 사회의 사회복지가 또 약해지진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직접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뭐 향약, 두레, 뭐 시골에 사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연대의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챙기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공동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이 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았냐. 이게 다시 지역사회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마을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화두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성입니다. 편의성.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위치나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홍보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또 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의 유무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저희들이 또 코로나 초창기 때 아이들 위해서 스마트폰을 좀 기부해 달라고, 안 쓰는 스마트폰 기부해 달라고. 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그 스마트 기기 후원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기관의 모든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라도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작업들까지 같이 가면서 이것들이 병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견해하고 다르다는 견해가 상존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사하다는 견해를 보면 어떤 조직에서도 행정의 기능은 고유하다는 전제를 두고 비록 개별 조직들은 각자 추구하는 목표, 구조, 기술, 그리고 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유형에 차이가 있지만 조직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직원 배치 및 인사관리, 사업 및 서비스 평가 등 기본적인 행정기능은 공통적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협동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고 행정 요소로 계획, 기획,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가지고 다수의 의지인 공공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기획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확정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적절한 인사들을 배치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시설도 사회복지 행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규모가 뭐 지자체에 비해서 작다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행정기관에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작은 소규모 예를 들면 2명이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냐 하면 아닙니다.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지관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역할들을 나누어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전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깊이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역들을 공부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견해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으로 삶의 과정, 그리고 사고 유형, 행동 양식, 가치관 등의 다양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조직으로서 일반 행정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역할 중에 지자체가 저한테 임명을 했지만 아동권리 대변인이라는 역할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부당한 침해를 이렇게 막아주고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근데 아직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활성화되면 그것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에 비해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 행정에 비해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받는 이유가 있죠. 환경적 요소에. 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사회복지 행정은 수평적인 특성과 비공식적인 조직을 중요시하고 양보다는 질, 그리고 비영리성에 기초하여 불안전성을 지니고 있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의 출발은 인간 욕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 특수성에 대한 일반 행정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행정만 이런 건 아니죠.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내가 법률적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유능한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사회복지적인 지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부분에 있어서 유능하고 무능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결이죠.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의 과 서비스 특성 때문에 일반 행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행정의 이론과 조직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특한 하위체계를 가짐으로 특수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가치관이나 방법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사의 전달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과 사회복지 행정과의 관계가 일반 행정체계보다 상호 교환적이고 비권리적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관계를 기본 원리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개별 사회사업에서 개별화의 관계를 통한 성장의 개념, 집단 사회사업의 집단 구성과 집단 목표 설정, 그리고 집단 통합 등의 방법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계획과 시민 참여, 위원회 구성 등이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쭉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회복지 행정은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복지가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의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둘째,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사회복지 행정은 이론 추구나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충족의 우선순위와 그 결정을 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복지 수혜자, 지역 주민의 권리,
공적인 책임, 전문 인력 관리 등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넷째,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선택,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조직의 위계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영작업과 제도적 영역, 교환관계의 본질을 결정하는 기능 속에서 조직의 경계를 잇고 외부 환경과의 관계, 자원 동원 등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관리자급인데요. 프로그램 영역인데요. 계획을 운영, 가능한 실질적인 서비스로 변환하는 작업 영역으로 클라이언트와 조직의 기술적 하위 단위를 중지하는 역할들을 한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비스의 조달과 할당, 구조 디자인, 조직 단위 간의 조정, 인력 지휘 및 개발. 그리고 슈퍼바이저급인데 기술적 영역입니다. 일선 업무자들과의 관계가 주된 작업 영역이며 표준화, 일상화, 장기적인 사정 및 평가, 컨설팅, 사례관리, 교육 의뢰, 모니터링 등이 주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기술적 영역으로 아까 나누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게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책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수평적 영역에서는 관리자의 지식기술, 조직관리, 환경관리, 프로그램관리, 자원관리가 유기적인 관계로 역할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적관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원관리는 인적관리, 물적관리가 있는데 인적관리의 핵심은 인사관리인 거죠. 적절한 인력들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오래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는 중간관리자인가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뽑고 그리고 관리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퇴사까지 하는 업무들이 그 관계들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적절하게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에는 이미지 관리도 있고 프로그램 관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적 관리를 한번 보면 사회복지 영역의 관리자의 위계 수준에 따라 활동 영역이 달라지는데요.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활동 영역이 정책과 환경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기관 내부에서는 시설장의 역할과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김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들을 하면서 정책과 환경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법령, 이사회 관련, 지역사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관 내에서도 역할들이 많지만 외부에서의 요청들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 두 군데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이사 겸 부회장,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활동하다가 올해부터는 이 부회장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리, 조정, 통제 역할을 합니다. 인사, 재무관리, 프로그램 관리. 그러니까 제가 기관 내에서 시설장으로서 하는 역할들인 거죠. 시설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체계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시설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선 관리자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전달하는 저희 직원들의 역할들인 거죠.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문서를 관리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기술 영역은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위계 수준에 따라
관여하고는 활동의 영역도 다르지만 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술 유형이 다르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능적 기술은 기관의 핵심 활동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주로 상담, 사례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점검 등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제가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포절입니다. 외부의 자원을 나오는 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저희 기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저희 기관에서 했던 내부 프로젝트를 한번,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원을 따온 거를 했는데 1년에 평균 14건에 1억 4천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 기술은 주로 일선 관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이며 최고 관리자는 의사결정을 통해 최소한 요구되는 기술이다. 반면 최고 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에 크게 요구된다. 개념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기술이다. 인간 기술은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고 조직 내에서 필요 불가결한 기술이며 모든 수준의 관리자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기관의 비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그러니까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저희 기관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저희 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직원으로서는 당황스럽죠. 근데 그게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죠, 목적. 왜? 그게 당연한 거죠.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려운 친구들이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다 책임지고 굳이 그렇게 하는 저희 기관이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정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암기는 아닌데 표시를 따로 해두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기술을 의미한다. 기획이란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과업 및 활동, 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업을 달성하는 방법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 행정관은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 맞추어 과업을 계획하고 방법과 기술을 결정한다. 여기는 기획하는 데는 우리 기관의 역량들, 내부 직원들의 역량들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외부 자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획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직무 작업을 할당하는 것이다. 즉 업무 분담을 공식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직원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조직이 된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 분장을 위해서 업무 분장은 한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새로 오거나 그 직원의 역량이 다른 직원이 새로 오게 되면 안에서 그 역할들을 조정하는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는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 활동 조건의 유지, 해고와 관련된 사회복지 행정관은 인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적절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들입니다. 교육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많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교육 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교육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한 100시간 정도 자체 교육들을 진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역량들을 향상시키는 것들도 있는 거죠. 지시는 조직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 능동적인 관심, 헌신적인 태도로 직원들이 이루어온 업적을 칭찬하고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며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지시하는 리더가 될 필요가 있다. 조정은 사회복지 조직 활동을 다양한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는 기능으로 기관의 여러 부서 간 그리고 기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고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상황을 이사회, 직원, 지역사회 후원자, 지자체 등등에 알리는 과정들이라고도 기록, 감사,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은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계획적으로 봉헌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사회복지 조직은 회계 규정에 따라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평가는 조직의 목표에 따른 활동 전반에 관한 결과를 사증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 조직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 여러분들이 할 역할 중에 하나겠죠. 가장 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수용, 관심과 보호, 창의성, 민주성, 신뢰, 인정, 개인적 균형과 조화, 기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쭉 있을 수 있습니다. 총 1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수용은 사회복지 행정가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클라이언트와 직원 및 관련된 전문가에 대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개개인의 장단점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인간관계의 나름대로 개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최근 MZ세대는 더더욱더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관심과 보호인데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기관에 소속감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뢰해야 하며 직원의 실수나 직원 간의 역량 차이를 이해하고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변화에 민감하고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 창의적인 건 요새 최근에 모든 부분 영역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변화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융통성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때로는 과감하게 실행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주성입니다.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조직이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때 민주성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이기라는 다수 이론식이 아니라 절차 혹은 과정의 민주성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뢰는 직원들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직원들의 관점과 의견이 사회복지 행정과 다르더라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신뢰한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직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인정은 사회복지 행정가는 직원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다 좋은 말이죠. 개인적 균형과 조화. 사회복지 행정가는 개인적인 문제가 조직이나 직원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기획. 사회복지 행정가는 기획 과정을 활용하는 데 능숙해야 된다.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 기획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고 서비스의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획의 결연은 조직 및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으며 조직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홉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수평적 효과적인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고 사회복지 행정가는 자신의 조직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다. 열 번째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시급한지 더 효과적인지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위임입니다. 사회복지는 때로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 때한 책임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출장이 조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제가 있을 때 없을 때 권한이 다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업무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문서 열람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문서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부로 나가는 순간 A라는 직원이 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전화 유선으로. 하지만 그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걸 꺼낼 수 있는 권한은 A라는 직원에 위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및 타 지역 전문직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데요. 효과적 업무를 위해서 당연한 거죠. 뭐 간호사, 사회적 기업가, 뭐 더 나아가 전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도 원활한 관계. 최근에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인데요. 클라이언트와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반적인 과정과 개별적인 조치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행동 촉진 및 조장. 사회복지 행정관은 직원이 원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조장해야 된다. 의사소통.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뭐 의사소통의 기초는 듣는 것이므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이건 꼭 언어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표정, 자세, 감정, 움직임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발전의 촉진이다. 직원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 다양한 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뭐 물질적, 비물질적인 부분을 다 동원해서 가장 좋은 게 칭찬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사의 실천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수성,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 표 1-2의 내용인데요. 도덕적인 고민인가, 소외계층의 옹호에 대한 부분. 그 사회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의 옹호, 가치와 목적의 구체화, 지역사회 대변, 뭐 이사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도 사회 전문가 한 명이 있는가하고 없는가의 소통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전문가의 역할들이 많이.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소통에 대한 역량들을 키우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의 다양성, 타기관의 협력.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모든 걸 다 하면 제일 좋겠죠. 영역이 돼서. 근데 다양한 욕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문가 집단들, 전문가 조직들, 기관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성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 뭐 제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역량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강사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문위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내부 운영과 지역사회 연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저희 기관 내에서도 보면 아이들,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치고받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 엄청나게 고민이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한테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나누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 관계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자원 사용의 선택,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재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도덕성,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 좋아한다고 해서 집중해서 지원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자원의 최소 사용. 이게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조직 성과의 측정치에 대한 관심인 거죠. 많이 쓰면 성과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재정을 많이 투여하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적절한 선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직원의 지지, 역량 강화, 과정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적 참여성, 클라이언트 선택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회복지법의 수익 사업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 현장이 열악하니까.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에 있어 건물을 통한 임대사업이나 종교 혹은 기반업을 기반한 사회복지법을 제외하고는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업단을 통한 사회적 기업 인정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사업단을 통한 사회적 기업 인정은 불가능하며 법인 자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 혹은 경영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만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푸라기 협동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정도는. 근데 왜 저희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안 하고 해서 그걸 하지 않고 일반 협동조합을 또 하나 만들었느냐? 뭐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그 안에서 재원에 그리고 운영의 안정성,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조직이고,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과 자립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배당,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배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해서 그것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자립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제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근데 지금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 고민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은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현실화시킨 거는 저희들이 채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다시 재설계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조직 형태가 가장 적절한지, 최근에 제가 본 조직 중에 주식회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걸 하는 기관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 근데 현재 그 기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형태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또 다른 창의적인 형태의 모델들이 더더욱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면 또다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급하게 이렇게 흘러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피드백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많이 하셨고요. 수업은 이제 토요일 날 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좀 줄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얼마나 더 우리를 위협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복지 상담가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의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걸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매일 지금 자가진단 키트로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까지 안전을 고려해서 건강하게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그라들고 진정국민이 될 때까지는
마스크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조금 꼭 고사로 끼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